마지막 희망이었던 만조작전이 실패했다.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일본 선박을 만조대에 끌어내리려 한 작전이 실패했다고 일본 언론이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말에 만조로 수위가 높아졌을 때 배를 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만조작전은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 대통령은 참다 못해 컨테이너를 전부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배에는 무게가 22만 톤에 길이가 400m로 15만 톤 240m인 육상 빌딩보다 더 길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가 바닥에 닿아서 걸렸기 때문에 예인선 11척이 끌어당겨도 쉽게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평형수를 빼서 무게를 가볍게 한 다음 예인선으로 빼내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평형수 때문에 무게중심이 배 아래쪽에 있는데 평형수를 너무 많이 빼버리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배가 옆으로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무리하게 끄집어 내려 하다가는 무거운 컨테이너들이 줄줄이 쌓여 있어 자칫하면 배가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은 만조였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24시간 동안 만조대 운하 수위가 올라갈 때가 사고 수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당국은 곧 다가올 만조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배를 물에 띄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만조대도 인양이 실패하면서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만조를 기다리려면 2주나 남았습니다. 29일 현재 100길이 막혀 옴싹달싹 못하게 된 선박이 429척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 100척에서 4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하루 10조 1,800억 원 규모의 물류 수송이 지연되고 있고 하루 손해액이 158억 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수에즈 운하가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선들이 희망봉을 돌아 유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약 9,000km를 더 가야 하는데 소요기간도 7일에서 10일이나 더 걸립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희망봉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 길로 가면 대형 선박 기준으로 추가 연료비만 30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4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초유의 사태를 만든 원인과 장본인에 대한 책임이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에버기본의 선주 일본 쇼헤이 기센 시카키 유키토 사장은 26일 막대한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쇼헤이 기센은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을 옮기기 위해 예인선 10척을 투입했지만 실패해 이번에는 2척을 추가로 투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바람이 아니며 사람의 실수이거나 기계적인 결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박의 운용은 대만의 운사 에버그린이 했고 선주와 제조사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였거나 기계적인 결함이었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현재 둘 중 하나의 잘못이 결정되는 순간 전세계 해운업체들의 분노의 소송 러시가 시작되고 GDP 1%가 막힌 이집트 정부의 소송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대만의 한 언론은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창인해운의 장현희 회장이 교통부의 조작 오류 및 부강력을 이유로 선박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은 선주에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대만 해운사는 이 배에 기계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만을 자극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봐, 흔히 대만은 친일이라지만 사람 좋은 일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 않아도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일본에 선행 투자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보험을 들고 있는 거야. 일본의 영토가 되지 않는 오키나와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워. 인터넷 우익, 대만은 친일, 내두익 또 졌다. 내두익 크크크. 대만에 배신당해서 어떤 기분이냐. 파인애플 사줬는데 왜? 대만짱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을 이용하는 나라로서는 한국, 중국보다 훨씬 더 교활하다. 어차피 중국 사람이니까 말이야. 대만과는 겉으로만 사귀어두어라.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그쪽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친구의 대접을 받으려고 대만 여행을 갔더니 이놈들 우리 일본인을 단순히 돈줄로만 봐서 환멸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진정한 친일 국가는 역시 터키밖에 없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인을 구해주던 터키 공항에 용기 있던 터키인 잊지 않는다. 일본 네티즌들은 대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대만은 친일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같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대만에 전달되면서 일각에서는 과거와 같은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에 일본 네티즌들은 자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워진다. 얼마나 세계에 폐를 끼치는지. 구역질이 난다. 구역질이나. 구역질. 또 일본이 세계에 폐를 끼쳤네. 자칫 애국하는 내두익 아저씨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은 세계에 폐를 많이 끼치는구나. 올림픽은 못하고 바이러스는 퍼뜨리고 수에즈도 막아버리고 몰락 적자 국가. 좋아, 어차피 국민 세금이야. 일본은 곧 망한다. 팍팍 써. 대만과 일본은 이번 사건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자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미국도 어느 국가보다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30년 만에 가장 고속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 사태가 터졌다며 소비 심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품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미 경제 성장률은 6에서 7%로 중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수에즈 운하 사태를 일으킨 일본에게 눈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미국은 수에즈 운하에 좌초된 선박을 치우러 미 해군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스크러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는 운하를 통하는 동안 스크러버에서 발생한 오수 배출을 금지하고 있고 스크러버에서 폐수를 버리는 것은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25개국 항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버 기본호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이러한 금지 사항 때문에 저항유를 사용하여 추진 엔진이 손상을 입어 추진력을 잃었을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고유황유에 맞춰 설계된 엔진에 저유황유를 넣었을 때 고장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사고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스크러버는 환경 문제, 저유황유는 품질 문제가 불거져 LNG 수요가 몰리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LNG선 제조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 조선사의 더욱 요청이 밀려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일본 조선사와 대만의 운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한국 조선사 빅3는 신규 선박 발주가 늘어나며 주가가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 조선사에 배를 맡겼다가 낭패를 본 대만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때 자국의 기술이 한국에 밀리지 않는다며 1988년에 대만 정부에서 한국산 군함을 구입하려고 하자 대만 정계 언론, 학생들은 왜 당시 자신들보다 못 사는 한국에서 만든 군함을 사냐며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만은 국산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겠다며 맨 땅에 헤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기술 부족으로 한국 기술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조선사의 배를 샀던 대만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에 20척을 발주하며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대 운사 HMM은 그동안 적자와 부진을 이겨내고 이번 계기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을 늘리려면 운임이 올라야 하는데 다행히 코로나로 막혀있던 글로벌 해운 물동량이 회복되면서 운임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번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운임이 상승되면서 훈풍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HMM은 국내 조선사가 건조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기에 밝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은 그동안 대만 에버그린에 계속 뒤처지고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다시 순위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대만에서 건조된 700톤 어선의 진수식 중에 좌측으로 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만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고에 놀라면서도 앞으로 한국 선사에 배를 더욱 많이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서 한국도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면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은 예상치 못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조선해양 산업의 새로운 혁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내렸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뜻밖의 두려움에 떨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만, 홍콩, 위구르, 내몽골, 티베트 지역 등을 사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대만 지역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지구에서 석유가 나는 곳이 있다 하면 그곳에 군대를 파견하여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것은 페트로달러라 불리는 미국의 정책, 석유 패권과 달러 패권을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가장 먼저 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정책을 통해 세계 곳곳에 중국 자본을 뿌리고 얼마 전에는 이란, 영국, 스위스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대부분의 석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 원유 수송로는 바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거치는 길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왜 중국이 깡패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펼치고 있으며 대만을 끊임없이 중국에 편입시키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이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영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이것이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바다가 자국의 영해가 아니라면 미국에 의해 원유 수송로를 차단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지역에는 미국의 함선이 다니며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스테더모는 항행의 자유를 외치며 남중국해 지역을 항시 순찰하고 있죠. 이는 곧 언제라도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후의 카드로서 이것을 아껴두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팽창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하고자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하루라도 빨리 중국으로 정식 편입시키고 동남아시아의 영해를 모조리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해 원유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역시 중동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고 남중국해를 거친 원유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오직 중국만이 패권을 지니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언제든지 중국의 원유 수송 차단 협박에 시달릴 수도 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남중국해가 절대 중국에 편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일본의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를 생각하여 시도 때도 없이 대만의 독립을 외치고 쿼드를 구성하여 중국 압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을 식은땀 흘리게 하는 중국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2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16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일본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도발에 대해 중국은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갈등에서 군사를 동원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할 경우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단 하나뿐이다. 일본을 침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주둔 미군이 있는 곳이자 대만 통일작전을 방해할 미군의 최전선이다. 그렇기에 중국은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하여 미국이 대만에 간섭할 수 있는 시간을 늦춰야 하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랜드의 티머시스 선임연구관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오키나와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의 키스톤으로 불리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포함해 총 23개 군기지를 일본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 위치 제공업체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감시정찰 비행을 하는 미 항공기의 대부분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하죠. 현재 미국의 정책 기조상 미국이 대만 갈등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와 같은 기회를 같이 할 것도 확실하죠. 그렇다면 미중 분쟁이 갈수록 격화된다면 중국이 일본을 타격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계산에 이른 일본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최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외교적 비난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대만, 홍콩, 위구르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자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일본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지 즉각 반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에서 3,5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을 사살했으며
난징 대학살의 주범들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모시고 있다 비판했죠.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최대한 말을 자제하길 바란다 일침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왈가왈부할 주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뜻밖의 이득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직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당한 도쿄 대공습부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는 일본을 재기불능 사태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 그것이죠.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이제 일본은 살았다. 이것이야말로 천신조이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일본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외쳤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은 한국에서 쓰이는 각종 무기와 물자를 생산하여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었고 유례없는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계획대로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가 타격받게 된다면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물자를 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기껏 해봤자 6072km 떨어진 진주만 기지가 일본과 가장 가까운 태평양 위의 미군 기지인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긴 하지만 일본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리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애당초 존재 목적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것 역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열쇠는 오직 한국에게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세계 6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2020년 발표된 통계를 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이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심지어 4위인 중국이 1140TIV인데 한국은 1066TIV로 거의 격차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기 대량 생산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에 비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무기 공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막대한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이해관계도 존재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동의권도 갖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서 군수물자를 대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내세운다면 추후 미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상당한 이점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수에즈 운하 길막 사태는 대만과 일본의 사이를 상당히 껄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29일 에버기브노가 부양에 성공하며 수에즈 운하는 재개통되는 기적을 맞게 됐지만 본격적인 보험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일본과 대만의 회사들은 과연 누가 이번 사태에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지 공방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만이 한국보단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하던 일본 네티즌들도 뼛속까지 친일이던 대만 네티즌들도 피 터지게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할 줄 몰랐던 대만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게 공격당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저 팝콘만 준비해놓고 사태를 관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